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본 내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있는 질병이 이제 보툴리누스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보툴리누스까지 하고 나서 여태까지 배웠던 많은 질병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래서 질병이라는 게 사실 하나를 공부하려면은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질병의 전파 기전, 그 다음에 뭐 치료 방법, 예방 방법, 증상, 그리고 사람이랑 동물 사이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는지 뭐 그렇게 뭐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질병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 질병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질병은 이제 일본 뇌염이고요. 그 일단은 일본 뇌염은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일본 뇌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쪽에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열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열대병이냐면 모기가 많이 옮겨요. 모기가 많이 옮기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의외로 그 이제 유럽 쪽이나 뭐 미국 쪽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발생이 참 많았어요. 발생이 많다가 예방접종을 이제 시작한 이후부터는 발생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갔고, 지금은 거의 퇴치 수준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일본 내원 접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이제 미국에도 있다가 한국에도 있다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의무 접종에 일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일본 내용 접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반대로 결핵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이게 선진국병이 아니고 후진국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도 결핵이 많이 감염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결핵이 없는데 한국은 또 결핵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맞고 맞아야 되지만 미국 가면 예방접종이 또 아예 없어요.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런 차이들이 나라별로 좀 일종의 풍토병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일본 내염은 그 저희가 옛날에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마찬가지로 모기에 의해서 일단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염도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또 그리고 웨스트나일을 일으키는 게 큐렉스라는 모기가 옮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 큐렉스라는 모기가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데, 일본 내염도 똑같이 큐렉스라는 똑같은 종이 옮기게 됩니다. 비록 똑같은 종이지만 어쨌든 뭐 미국 쪽에서는 얘네가 웨스트나일을 일으키고 한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일본 내염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큐렉스라는 모기를 갖다가 한국말로 바꾸면 그걸 우리가 나라에서 작은 빨간 진모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은 빨간 진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신경을 침범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병 및 열대병. 열대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국, 동아시아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뇌염, 제페니즈 엔세팔라이티스라 해서 이게 이제 요게 일본 뇌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출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국부터 해서 뭐 동아시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일본 내염 바이러스는 1935년 일본의 카사하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분리가 됐고, 플라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웨스트나일처럼 일단은 이 플라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직경이 어떻고 단백 분해 요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모르셔도 되고, 얘가 작은 빨간잎 모기예요. 얘가 1번 모기고, 모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우리가 생긴 거 보고 얘가 뭐 작은 빨간집 모기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으면은 얘는 그 빨대 있는데 하얀 이런 줄무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특징 이런 거 우리가 뭐 캐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생이 이게 옛날에는 발생이 되게 많았어요. 뭐 1000건 보면 3000건. 특히 일본 내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어린애들이나 노인, 뭐 면역 부전 환자 같이 약한 사람들이 질병을 많이 일으켜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 수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죠.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다가 이 백신이 도입이 1971년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확 줄었죠.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백신 얘기가 많은데, 백신을 결국 맞는 이유는 예방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면은 감염률이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 지금 보시면은 다시 또 살짝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4년, 85년 이때 즈음에 전국민 백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없죠. 평탄하게. 대신에 여기 뭐 3,000건, 5,000건 이렇게 있다, 3,000건, 4,000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어요. 다만 연간 뭐 한 3, 40건 정도도 안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퇴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연도별 일본 내염 주의보 경보 발령 시기 및 일본 내염 발생자 사망자 수. 자, 일본 내염은 뭐가 일으키죠? 모기가 일으키죠. 모기가 일으키니까 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는 때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여름에서 가을철쯤에 발령이 되게 되고, 발생자 수를 보시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많지 않고, 사망자 수도 거의 없는 편이죠. 많지 않은 편이죠. 발생률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일본 뇌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뇌염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편이고, 2006년에서 2016년 연령별 일본 뇌염 질환자 수를 보시면은 40, 50, 60, 70대가 많아요. 어린애들은 의외로 이제 발생이 좀 줄은 편이고, 보통 그 어릴 때 이제 백신을 맞지 않고 나중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백신을 이제 안 맞았다 보니까 모기에 물리고,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50대에서 지금 감염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지금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예방접종을 맞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감염률이 그래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젊기도 하고, 얘가 이제 빨간 진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특히 돼지 아니면 새 이런 애들이 얘네 이 바이러스를 숙주로 가지고 있어요. 숙주로 가지고 있다가 모기가 바이러스를 피를 빨면서 바이러스를 같이 흡입해서 사람에게로 전파를 시키는 거죠. 보통 바이러스는 얘네한테 많고 사람은 여기에 있는 애를 전파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돼지를 빨고 온 모기가 사람을 빨았을 때 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래서 돼지들도 감염이 돼서 뭐 사산이나 유산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사산이나 유산이 되면은 돼지 같은 경우는 되게 치명적인 게, 돼지가 보통 아기를 한 10마리에 12마리 뭐 이렇게 낳아요. 이렇게 그걸 자돈이라 부르는데, 자돈 이제 어린 그 새끼 돼지라는 거죠. 자기 자식 돼지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낳는데, 유산이라든지 사산을 하면은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겠죠. 한 번에 그렇게 10마리 뭐 12마리씩 낳는 애들이 그렇게 되거나 불임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돼지도 감염되면은 피해가 심한 편이고, 대신에 이거를 뭐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막기가 이제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모기가 옮기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이러면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 마스크 끼잖아요. 근데 모기는 그런 것들 막기가 쉽지가 않겠죠. 모기를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물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돼지를 빨고 온 애들이 이제 사람에게 가서 다시 물고 그러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돼지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돼지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 증폭이 돼서 사람한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어요. 예. 자, 모기 활동이 많은 여름철과 초가을에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집 근처에 뭐 웅덩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강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기의 유충이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면역이 안 좋은 사람, 뭐 임산부 같은 사람 당연히 걸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노인이 접종을 하지 않은 노인이 더 많이 감염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랑 사람 사이의 감염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기로 인해서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고 보시면 되고 진단하는 방법은 항체를 갖다 검사해요. 항체랑 항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원은 바이러스 그 자체고 항체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몸이 만들어낸 그런 면역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항체가 있다면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든지 지금 가지고 있든지 항체의 수준을 봐서 지금 감염 여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HI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면역물질 같은 게 코팅된 이런 걸 우리가 플레이트라 그래요. 플레이트에서 혈청을 이제 조금 떨어뜨려 갖고 이런 식으로 응집 반응 같은 걸 이제 봐서 하는 건데 그냥 이런 테스트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혈청을 이용해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 보유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항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역가라 그래요. 역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타이터라 그래서 역가라 그래요. 영어로 타이터라 그러는데 그 역가 수준 그리고 어쨌든 이 혈구 응집 억제 정도를 측정해서 혈청 내에서 항체 수준을 파악한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응집됐는지를 이제 아니면 응집이 안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 항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타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항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IgM이라는 게 있고 IgG라는 게 있고 뭐 IgE라는 것도 있고 IgA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감염되면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냥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냥 목이 물리고 그냥 가렵다가 끝나면은 이런 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한 5일에서 15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발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잠복기가 있고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뭐 잠복기가 어쨌든 뭐 한 최대한 2주까지 생길 수 있고 뭐 전구기는 질병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그런 걸 전구기라 그래요.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 뭐 이런 식으로 질병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증상이 급속하게 나타납니다. 급성 열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고열 보이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만약에 의식장애, 경련, 혼수와 같이 어떤 뇌 쪽에 어떤 신경 증상까지 보이게 되면은 발병하고 열흘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심한 신경 증상을 급속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사망할 확률이 높고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지만 감염된 사람도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사람이 죽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망률이 10%도 안 되죠. 그쵸? 걸린 사람이 뭐 100명 걸리면 뭐 한두 명 죽을까? 그런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통 질병이 한 사망률이 3% 정도만 돼도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경과가 좋으면은 일주일 전으로 열이 내리면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전형이라 그래서 감기 몸살 정도로 미약한 증상. 완전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냥 미약하게 그냥 감기 걸린 듯이 그냥 보이는 경우가 있고, 뭐 수막형, 그래서 수막은 그 뇌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뇌 그 끝쪽에 있는 막. 그 다음에 뇌막염을 동반하게 되고, 척수형 보이게 되면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척수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은 걷지 못하고 몸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척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소아마비와 유사한 증상 보이게 되고, 연수형, 연수, 뇌교, 시신경, 안면신경, 미주신경 등 뇌신경을 침범하고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 그래서 연수 쪽에는 호흡할 수 있는 중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괜찮아도 호흡 중추가 마비되면 큰일이죠. 뇌염형, 흔히 말하는 뇌염, 초기에 두통과 몸살을 호소하다가 발열과 위장관 증세를 보이고, 어쨌든 뇌염이라든지 뇌수막염 같은 게 생기면은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백신 맞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백신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백신을 맞는데 일단은 그 백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백신이 있고 생백신이 있어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바이러스의 일종의 껍데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를 몸에다 넣는 거고,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굉장히 애들들이 컨디션이 떨어져 갖고 몸에 들어가면 곧 죽을 애들 같이 어떻게 증식이나 이런 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약독화됐다 그래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넣는 거를 생백신이라고 해요. 사백신이랑 생백신의 그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사백신은 사가 죽을 사자 써서 죽은 애들 넣는 거고, 생백신은 날생자 써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애들 넣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항체를 만드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백신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항체를 또 많이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맞고 나면.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 좀 부작용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고, 일본 내염 백신 같은 경우는 사백신만 원래 썼어요. 사백신만 쓰다가 지금은 생백신도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보시면은 사백신 같은 경우는 뭐 항체 형성이 조금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접종을 한 5번 정도 하고, 생백신은 그냥 3번 정도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백신만 접종을 하다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 생백신도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해주다가 그 최근에는 생백신도 그 보험 혜택 받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백신은 죽은균의 일부를 이용해 만든 항원을 몸속에 주입함으로써, 그래서 죽은균의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같은 거, 뭐 바이러스 찌꺼기 같은 거, 그 균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으로서 아무래도 항체가 생기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접종 횟수가 늘어난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배양한 후에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약화시키고 면역성은 유지시키는 대신 그런 백신이고, 사백신에 비해서 접종 횟수가 줄어든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뭐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맞고, 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고 있다면 그 다음에 뭐 캔넬코프 백신 맞고 광견병 백신 맞고 이런 식으로 백신 맞게 되거든요. 얘네들도 생백신이랑 사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생백신은 사실 딱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생성이 잘 됩니다. 사백신은 최소한 2번 이상 맞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어릴 때는 생백신도 이제 여러 번 놓는 편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나중에 백신을 이제 배우게 될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백신은 한 5차까지 맞고, 생백신은 지금 한 3차까지 맞게 되고, 다만 이것도 조금 옛날 자료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뭐 예방도우미 보면은 생백신을 지금 2차까지 밖에 안 맞죠. 네, 어쨌든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맞으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사백신 무료라 돼 있는데 아마 생백신도 지금 아마 무료일 거예요. 요것도 건강보험 쪽으로 편입이 돼서 이게 이제 생백신이 중국에서 유래된 거고,
그리고 장점은 병원체에 의한 발병 위험성이 낮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백신은 죽음균을 넣는 거니까 이걸 넣어서 병에 걸리진 않겠죠. 근데 생백신은 약독화가 돼 있다 그래도 애들들을 좀 약화시킨 거라고 해도 살아있는 애들을 넣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 병원체에 의한 발병 위험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다. 장점은 접종 횟수가 적고 그 항체를 많이 형성한다고 보면 되고, 단점은 얘는 접종 횟수가 많겠죠. 많이 맞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뭐 면역질환 환자 같은 경우 생백신 접종 시 발병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면역이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 맞았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둘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종 이상 반응, 뭐 접종 이상 반응은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다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맞고 뭐 부작용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백신이든지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우리가 그 동물병원에서 놓고 보낼 때 반드시 백신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설명을 드려요. 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바이러스성 질환이니까 치료법이 없어요. 어떻게 치료한다 그랬죠? 바이러스성 질환은 대증요법을 한다 그랬죠? 대증요법이란 건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특이적인 치료법 없이 대증요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당연히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 환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는 호흡 기도를 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라든지 어떤 뇌에 문제가 와서 우리가 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냐면은 신경 쪽에 문제가 사망에 올 때는 항상 호흡 쪽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흡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신경이 주관을 해서 근육 같은 게 움직여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열이 오르면 열을 내려준다. 이런 게 대증요법의 일환이죠. 경련 내부종 있으면은 약물 투여하고 폐렴이나 요로감염 시 뭐 항생제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누스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툴리누스증은 우리가 보통 보툴리눔이라고 불러요. 보툴리눔이라고 부르고 보툴리눔증이라고도 부르고 보툴리누스증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은 되게 다양해요.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보툴리눔이라고도 하네. 예, 보툴리눔이라고 저는 보통 부르는데 여기 보툴리눔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일단은 그 보툴리누스 증이라는 거는 보툴리눔이라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동물에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툴리눔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먹어서 생기는 경우, 사람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에 긁혔는데 거기에 보툴리눔 세균이 있고 그 세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애기들이 뭐를 잘못 먹고 보툴리눔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이걸 유아 보툴리누스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발견된 지 딱 2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보고가 많이 돼요. 매년 한 100건 정도는 보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병인체, 원인체가 뭐냐면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애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자, 보통 이렇게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세균이라 그랬죠? 세균. 기억나세요? 얘는 세균이에요. 그죠? 세균이니까 생물이 아닌 곳에서도 증식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그람 양성. 그람 양성은 그람 염색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람 양성이라고 한댔죠? 그 다음에 간균이에요. 간균이라는 거는 세균이 길쭉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길쭉하긴 길쭉한데 보니까 좀 곰봉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곰봉 모양으로 생긴 세균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얘랑 똑같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는 애가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곤봉 모양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포가 들어있습니다. 아포가 뭐라고 했죠? 아포는 세균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이 아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균은 죽더라도 아포는 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포가 혼자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다시 증식해서 세균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아포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클로스트리디움 쪽은 다 아포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도 아포를 만들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도 아포를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얘는 그람 양성의 강균으로, 강균이니까 길쭉하고 그람 양숭 세균이고, 그 다음에 아포를 만들기 때문에 곤봉 모양 혹은 북채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고, 이 아포가 환경이나 열 등에서 저항성을 가지는 일종의 내열성 포자예요. 내열이라는 거는 열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같은 경우도 토양이라든지 환경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블리게이트 어네어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혐기균이라는 뜻이에요. 혐기균. 그 균이라는 거는 그 산소의 조건에, 어떤 공기의 조성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달라요. 혐기균은 절대로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기의 조성이 어떻죠? 질소가 있고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산소가 한 21% 정도 있잖아요. 대기의 조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기에는 항상 산소가 꽤 높은 농도로 있어요.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이나 이런 애들은 혐기균이에요. 혐기균. 혐기균이라는 거는 자랄 때 산소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독소에 따라서 한 7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사람이 걸리는 거랑 동물이 걸리는 타입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심하게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감염 동물은 사람, 소, 말, 양, 물고기, 닭, 야생조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툴리눔증 이제 종종 생기는데 소, 말, 양 등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대신에 뭐 보통 말 같은 경우는, 그 소는 제가 잘 모르겠고 말은 백신이 있어요. 보툴리눔도 이제 백신을 맞는 편이고, 어쨌든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초식 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 닭이라든지 야생조류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물새라든지 이런 애들, 오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걸리는 편이고, 의외로 개나 고양이는 잘 안 걸리는 편이에요. 이런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초식동물이나 조류에서 많이 걸리는 편이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